현재 시장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그런데 또 이게 쉽게 말하기에는 악재들이 첩첩 산중에 쌓여 있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본부장님 지금 보시기에 가장 크게 뭐가 도대체 문제인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연준이 말을 완전히 바꿨죠. 바꿔버렸다. 네, 예, 맞습니다. 완전히 바꿨죠.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없을 거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완전히 바꿔서 빨리 해야 된다. 네. 트랜지토리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연준의 스텝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그 바뀜의 속도가 점점 가팔라졌죠. 원래 블러드 총재가 얘기할 때 막 7월 달까지 1% 올려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이제는 뭐 당연시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벌써 0.75인데 다음 달에 6월 달에 또 0.5 올리면 벌써 1.25잖아요. 네, 올린 총 합이 이제 1.2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와. 블러드 총재가 맞은 거죠. 맞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파웰 의장이 얘기하는 것보다 블러드 총재 얘기를 자꾸 듣게 되고 블러드 총재는 3.5% 연말까지 뭐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네. 이거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요번에도 또 미연준 5월 달에 0.5% 올리면서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또 할 수도 있지. 네. 말 금방 바꿨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파웰 의장의 얘기에 대해서 신뢰가 지금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미 연준의 헤드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이 속도에 대한 두려움, 이게 또 이제 인플레이션랑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가 안 꺾이고 있으니까 미 연준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원래 조정은 중간 선거에 있는데 그게 빨리 왔고 그 폭이 세게 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희도 이게 일시적일 거다 생각했는데 벌써 지금 2달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독재자의 정책적인 리스크 그리고 이게 장기화 그 부분이 두 번째로 들어왔고 원래 이제 또 여기서 중국이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올림픽이 있는 해 그리고 부양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해 봉쇄 정책으로 가버렸죠. 그러게요. 오히려 부양책을 기대까지 했었는데. 네, 그렇죠. 예. 이게 완전히 반대로 갔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지금 다 겹쳤어요. 그래도 우리는 악재 속에서 이게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고 대신에 이제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한 것이다 라고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또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 아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빅스텝 한 번 진행했는데 또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지도 신뢰도 없어졌고 지금 아무도 못 믿겠고 이러니까 이럴 때는 아무리 좋은 주식이어도 좀 조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조금 지켜보다가 진정되면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들어가는 스피드와 속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시간을 두자라는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어떤 제가 리포트를 썼냐면 지금이 중간선거 해고 그다음에 중간선거 해에서는 보통 조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빅스텝까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빠른 긴축. 그래서 중간선거와 빠른 긴축이 두 개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있었는지 또 인상 속도에 따라서 시장이 얼마나 빠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느 시기에 되돌리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최소 이 조정 구간이 한 7개월이에요. 7개월이요? 네, 그리고 길어지면은 9개월 정도. 지금 벌써 S&P 기준으로는 5개월이고 5개월. 1월부터 고점 예, 찍고 내려오고 예.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는 벌써 6개월이 넘었죠. 그러네요. 예. 작년 11월부터. 11월부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짧으면 한 달, 두 한두 달, 달. 길면 뭐 세 달. 아. 이 정도로 보고 있고 그거를 빅스텝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갈 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5월달 지났고 6월 15일이 되면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금리가 0.5에서 0.5인지 0.5에서 0.75인지 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미 연준이 0.5만 하면 말 조금 믿어도 되겠네 이번에는. 이렇게 되겠죠. 네네네. 그게 아니라 또 0.75 했다. 그럼 또 한 번에 휘청거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야. 그 기간이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죠. 한 달 남았네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 기간이 한 달 내지 두 달, 세 달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그 6월 15일 지나고 나면 7월 27일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두 달, 세 달 요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마 그때가 되면 이제는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와 여기에 또 이 사이에 인플레이션 숫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조만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3월이 피크를 치고 이제 4월, 5월 이제 조금씩 이제 꺾여 내려오는지 아니면 더 올라가는지 요거 같이 맞물려서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미 우리는 펀더멘탈을 들여다봤었을 때는 사실 시장은 벌써 올라가야 돼요. 실적이면 정말로 좋은 실적이 4, 4분기 실적도 나왔고
올해 1사분기 실적도 지금 거의 다 나왔는데 맞습니다. 너무 네. 좋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매크로가 지배하고 있죠. 근데 그 매크로의 리스크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 사라지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15일 FOMC, 7월 27일 FOMC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 맞물려서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종목들은 사기 시작하는 건 맞죠. 너무 미리 사놓았으면 버텨야 되는 것도 맞죠. 네. 언제 튈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가 한 달 내지 3개월 정도 되는 이 기간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힘듦을 테스트를 받으실 텐데 어차피 우리는 미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미국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장기 투자가 맞죠. 그리고 이제 조정폭의 거의 끝물이든 몇 개월이든 남았다고 생각한다면 이때부터 사는 것은 정말 가격적인 매력도가 있으니까 충분히 시도해 보실 만한 거고 대신에 이제 좀 분산해서 맞습니다. 앞으로 한 달 내지 3개월 동안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 7월 금리 인상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확실성의 최고조를 찍고 내려오는 그런 거라고 해석을 하면은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예 그냥 앞으로 한 달에 세 달은 그냥 어차피 오락내리락 떨어질 수 있다 각오하고 그 사이에 그냥 부지런히 월급의 일부를 모으자. 네. 안타까운 건 이미 벌써 들어가 계신 그러니까요. 분들이 많아서 네. 자, 이어서 또 요즘에 보니까 요즘 저축도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저도 아무래도 좀 걱정되는 게 저도 벌써 보면 한국에도 생활 물가가 벌써 팍팍 올라오면서 부담이 되는데 미국인들도 아무리 뭐 부양책 덕분에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하더라도 팍팍해지면 이게 결국은 이제 경기 둔화나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어질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미국의 개인들은 역대 최고의 밸런스시트를 갖고 있어요. 돈이 많아요. 예, 돈이 많아요. 순자산 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인플레이션 일시적이기만 하면 일시적이라는 게 하면 그게 한두 달 이게 아니라 그래도 올해 지나고 좀, 내년 가면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리액션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 안 죽네, 소비 괜찮네 네. 이런 숫자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경기 침체 안 오겠네 하는 쪽으로 갈 확률이 어. 더 높을 거라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 경기 침체는 이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가처분 소득의 증가 물론 실질이 영향을 일시적으로 미치지만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내년 이맘때쯤 되면 그래도 3%대는 떨어질 거다. 더 1년이 지나면 미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그 2%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어서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아직까지는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그렇죠. 복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시장도 변동성이 그럴 수밖에 유지되는 없다. 거죠. 그러면은 본부장님께서는 미국인들 순자산 가치도 높고 소득도 받쳐주기 때문에 네. 너무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뭐 경기 침체라든지 못 버티고 꺾인다라고 하는 건 좀 과도하다. 네, 저는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제가 오랫동안 은행들을 들여다봤고 네. 경기 사이클을 들여다봤지만 그렇게 정도로 미국이 지금 나쁘진 않아요. 네, 그렇게 보여지진 전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구독자님들께서 간단하게 볼 수 있다면 예를 들면은 소비가 미국에서 중요한 건 맞으니까 뭐 소비 관련 지표를 하나 정도는 매달 챙겨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저희는 지금 네. 경기 침체 관련해서 지켜보는 지표는 그 미연준 사이트 들어가시면 경기 침체 가능성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 가지 요소를 들여다보는데 첫째는 이제 고용 시장. 현재 고용 너무 좋잖아요. 네,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산업에 대한 생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소득, 개인 실질 소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실질적인 제조와 무역이 어느 정도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조합해서 침체 가능성 지표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네요. 예, 매달 발표를 하는데 지금 0.18이에요. 0.18. 리세션 확률이 0.18%인데요? 네. 정말 낮은 거죠. 맞나요? 막혀 네. 보고 있는 거 10%가 안 되는 거네요? 네. 야, 예. 뭐 우리가 또 경기 침체 지수를 우리가 장대 금리 차로도 보잖아요. 네, 장단기 금리 차. 예, 10년 마이너스 2년, 10년 마이너스 3개월 뭐 등등을 보는데 그걸 가지고 보는 지표도 지금 현재 5%도 안 돼요. 앞으로 올해 12개월 안에 이 장단기 금리 차로 놓고 봤었을 때 일드 커브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걸로 가지고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5%다. 와. 과거에 이게 한 40% 올라가야지 진짜 경기 침체가 왔어. 최소. 근데 뭐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뭐 60%, 80%막 올라갔었으니까 정말 리세션이 자주 왔죠. 저는 사실 지금을 70년대, 80년대랑
이때랑 비교를 또 하고 있지도 않고요. 저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지난 이후 40년대 이후에 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때랑 더 많이 비교를 합니다. 오히려요? 네, 그 이유는 정부의 부채의 비율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렇죠? 70년대에서 80년대 이때는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정말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그렇게 끌어올려서 이자를 많이 주는 케이스가 되죠. 왜냐하면 감당 가능한 정부의 발란시시였으니까. 네. 근데 옛날에는 미국의 금리 기억하시나요? 10년 국채 금리가 2에서 2.5% 시대가 굉장히 오래 갔어요. 네.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막 15%, 20%까지도 갔었어요. 네. 그렇지만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그렇게까지 빠르지 않았던 이유는 어쨌든 인플레이션 용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워낙 높았고 120%. 우리가 지금 현재는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미국이 140%. 그때가 정말 높았던 120%. 지금 더 높아요. 네. 근데 그때 금리를 2에서 2.5%에다가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네. 부채를 끄는 방법에 있어서 부채를 줄여서의 방법을 쓰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을 포함된 자산 가치를 늘리는 정책을 써서 GDP가 크게 늘어나서 명목상 그래서 부채는 안 늘어나면 GDP가 늘어서 부채 비율을 꺼트리는 그렇게 긍정적인 사이클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번도 그렇게 갈 거다. 이 볼커가 했던 이 80년대, 70년대 후반 이때는 말씀드린 정말 부채 비율이 낮았어요. 30%대. 그러니까 얼마든지 금리를 올려서 결국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그만큼 이자를 많이 주는 거죠. 야, 그렇게도 볼 수 있네요. 네네. 이자를 줄 수 있어야 이자를 올리지 뭐 돈도 없으면서 그쵸. 이자만 올리는 것도 쉬운 일이 그쵸.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또 오히려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70년대, 80년대를 많이들 비교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요. 오히려 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때랑 비교하는데 뭐 그렇게 옛날 볼 필요 있냐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고요. 뭐 그렇다면 저희는 94년도를 지금 이 연준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시기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94년만 볼 수는 없고요. 94년과 97년을 같이 섞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94년도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어요. 그때는? 거의 없었어요. 그때가 이제 IT 첫 인터넷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가 굉장히 셌었어요. 물가가 낮아졌군요. 근데 그거의 이후의 영향이 2007, 8년에 왔었을 때는 거의 뭐 원자재 가격이나 산업재 가격만 폭등을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두 개가 지금 같이 묶여서 4차 산업혁명과 원자재 사이클 같이 왔으니까 그 두 개를 같이 봐야죠. 94년부터 해서 이제 사이클 닷컴 버블 끝나고 2000년 그 다음에 이제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7, 8년 끝난 요 산업재 버블 사이클. 그래서 두 개의 버블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래서 IT 버블 사이클과 산업재 버블 사이클. 근데 지금은 이게 두 개가 믹스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생각을 한다면 이게 쉽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버블이 엄청나게 커져서 그걸 다 꺼트려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지금은 가는 방향 사이에서 오는 중간 조정이다. 여전히.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역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 봉쇄 정책이 계속되고 있고 뭐 시진핑 주석은 대놓고 다시 한 번 더 코로나 제로 정책 하겠다라고 선언까지 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거 보면서 이렇게 길어질 줄 아무도 정말 몰랐고 아예 대놓고 지금 뭐 9월 아시안 게임인가요? 국제 행사까지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거는 좀 걱정을 해도 될 만한 사항 아닌가. 중국이 정말 전 세계의 어떤 물류나 제조를 담당하는 곳인데 이러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식들이 뭐 애플, 테슬라 이런 주식들도 중국 안 좋으면 뭐 아무리 좋은 주식이어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중국의 전체 GDP 규모로 계산을 하면 미국이 20몇 프로라면 중국이 한 18%.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죠. 근데 중국은 이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보다는 훨씬 적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로벌 GDP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뭐 10%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악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수출 부분이야 뭐 중국이 수출을 안 하면 딴 데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큰 영향은 받지 않는데 리스크는 뭐냐면 두 가지 예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러시아 사태와 중국 봉쇄. 이 두 가지가 정치적인 영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의 정치적 영향이 다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도자의 이고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자기 체면 차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미 그 전쟁을 일으켰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걸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중국은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9월이 이제 장기 집권 관련해서 다시 한번 텀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자기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제로. 그러니까요. 그거를 계속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어지면 3개월.
9월이잖아요. 딱 그러네요. 네. 이제 시점들이 교묘하게 다 맞네요. 교묘하게 그 다 정도. 맞죠. 예. 그리고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하는 부분도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죠. 뭐 많은 분들이 러시아 못 버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버틸 수 있었죠. 왜냐하면 보니까 지금 최근에 석유랑 천연가스 수출 금액이 유럽으로 지금 2배로 떴다면서요. 그러니까 더 산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되게 쉽게 끝나지 않는 현상이 네.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결국은 경기가 침체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됐었을 때 네. 소비는 안 살아나지만 어쨌든 시진핑의 체면 차례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국가 산업에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었을 때는 결국은 중국 정부가 무슨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 현재의 천연가스와 석유 관련해서 전 세계 시장이 어느 정도의 설비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단기적인 영향은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 소비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라든지 애플 이런 종목들은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애플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 시장 자체가 중국이 키울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전기차와 관련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쪽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또 원상복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간적인 어떤 조정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그것이 어떤 큰 대사하락장으로 만들는 아니면 이 종목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럼 아무래도 중국 소비가 죽으니까 중국 소비에 노출 많이 있는 스타벅스나 나이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조금 소비에 직결되는 악영향을 받는 건 맞겠네요, 여전히. 방향은 맞는데 그 퍼센티지를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우선 첫째는 그러니까 주가가 오히려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면 예측보다는 괜찮네가 자꾸 될 테니까 왜냐면 워낙 미국 시장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 중국 시장만 놓고 그 종목들을 아예 그냥 버리는 거는 아니고 대신에 사는 거를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천천히 분할매수. 뭐 테슬라가 주가가 제가 거의 한 1,100불 갔었을 때 살짝 한번 좀 털어주고 지금 떨어졌으니까 조금씩 사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약간의 머니버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컨트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단기 변동성은 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또 이제 이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 주택도 이제 아무래도 뭐 요즘 워낙 에브리띵 버블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풀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 모기지 금리, 주택 금리 급등하면서 야 이러면 이제 또 주택 시장 부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에 지금 받쳐주는 힘이 자산 증가 이런 것들인데 그게 또 꺾이면은 악영향을 이리저리 다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우려가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 한국의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졌었어요. 상당히 많이 높아졌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제 기억으로는 2016년, 17년에도 계속 우리 언론 보도 보면 가계부채 문제 얼마나 늘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막 하면서 이제 큰일 났다 이런 게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가계부채 비율이 금리와 비교했었을 때 그때가 70%대 후반이었어요. GDP 대비해서. 그리고 금리가 한 3%도 안 되는 상황이 3, 4% 정도 됐으니까 이거 안 터진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갈 거다. 그리고 지금 엄청 올랐죠. 별로 안 터졌죠. 근데 이제 와서는 좀 걱정을 해요. 우리나라는 워낙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미국에다 하면 그 2016년이라는 거죠. 미국은요? 네, 미국이.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말 기준으로 78.5%예요, GDP에. 아까 딱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2016년, 17년 때 딱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금리가 30년 장기 금리가 이제 거의 5%대까지 올라왔죠. 5%대 초반. 그 수준 가지고는 안 터져요. 저희가 계산했을 때 2008년도에 터질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최후의 불가능론자로 불렸었으니까 근데 미국의 부채 비율을 특히 가계를 들여다봤었을 때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가 이제 98%로 나왔는데 GDP에 98%. 거의 100%까지 올라갔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여기에 서브프라임 뎁트까지 집어넣으면 왜냐면 드리브티브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였는지도 잘 몰라요. 정말 많이 커져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금리를 계산해 보시면 거의 8%대, 7%대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78.5%인데 금리가 5%대다.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100%인데 금리가 8%대다.
그러면 이자 코스트의 감당 가능한 수준이 지금은 훨씬 감당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커지기 전까진 안 터진다는 거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의 가치는 미국은 앞으로 추가로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지금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기지 대출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일시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빨리 올라갔으니까 은행권에서도 한번 계산해봐야 되겠죠. 그쵸. 그렇지만 계산해보니까 괜찮네. 그럼 또 대출해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네. 담보가 훼손이 되는 게 아니라 담보가 가치가 올라갈 것 같네. 그럼 또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 모기지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미치는 타이밍은 언제냐? 30년 모기지 금리가 한 7.5% 이상 돌파하고 거의 뭐 한 7%대 수준 정도. 그 정도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안 그래도 30년 모기지 금리 이게 이제 매주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독자분들께서도 보험자님께서 너무 좋은 팁을 주셨으니까 한 7% 넘어가면 그때 조금 이제 일개 봐도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걱정해야 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7% 넘어가면 조금 이제 많이 걱정을 해도 될 수 있는 구간이다. 네, 그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걱정하는 주택시장 둔화가 다른 데 우려가 옮겨보낼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지금은 네. 근데 연체율이 워낙 낮아요. 전체 연체율이 1.3%고요. 전체 여신 관련해서 가계 쪽이 뭐 2%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보통 어느 정도 평균으로 잡아야 되냐면 2%는 미니멈 뜯긴다고 생각하는데 안 뜯겨요 지금. 그것도 안 뜯기는 네, 거네요? 네. 와. 가계 쪽이. 그렇다면 그거는 정말로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터지진 않아요. 이자 정말 잘 갖고 있는 거네요. 네, 네. 와. 그 빅테크 관련해서 저도 항상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그래도 꾸준히 해오면서 빅테크가 떨어지면은 빅테크는 끝났나 이런 기사들이 이제 슬슬 올라올 때 네. 저는 오히려 속으로 더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긍정론자인데요. 네. 그럼에도 이제 지금 이제 진짜 빅테크 10년 소위 말해서 해먹을 만큼 해먹었다. 많이 좋았다 그동안. 그래서 이제 회의론들이 또 다시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이걸 왜 제가 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네. 몇 년 전부터 제가 사실 뭐 미국 주식에 대해서 나스닥을 사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한국으로 들어온 게 2014년에 들어왔었고 2014년 초에 들어와서 다른 모 증권사에 시작한 게 2015년인데 그때부터 이제 나스닥이 그때 한 4,000대 중반 정도 됐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8,000 간다, 그다음에 12,000 간다, 16,000 간다, 그리고 나서 17,000 간다 틀렸죠 지금. 네. 조정이 왔죠. 그걸 얘기를 할 때에 가장 핵심은 당연히 빅테크예요. 근데 이제 빅테크를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13년부터 16년 요 사이에 빅테크들이 이제 확 이제 뜨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회사들이었어요. 디플레이션을 조정하는 회사들이었단 말이죠. 넷플릭스, 블록버스터 비디오에서 OTT로 가니까 건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가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로 보는데 10,000원이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확 낮춰주는 거죠. 또 애플, 아이폰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아마존과 연결이 되고 인터넷으로 전자상 거래가 되면서 단가를 확 낮춰줬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아마존도 우리나라도 쿠팡도 정말로 단가를 많이 낮춰줬죠. 여기에 이제 가장 또 히트를 친 게 테슬라. 부품이 70% 줄어. 그러니까요. 단가 확 떨어지고 마진 확 올라가고 그러니까 낮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있을 때는 우리가 팔지 말아야 되는 케이스는 계속해서 매출 성장률이 일어나는 거. 이게 두 자릿수가 유지될 때는 팔 필요는 없어요. 없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페이스북이 제일 먼저 얻어맞았는데 네. 근데 작년 4, 4분기의 실적 때문에 얻어맞았어요. 근데 보시면은 매출 증가율은 작년 동기 대비 그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27%나 돼요. 엄청 높잖아요. 엄청 높네요. 네. 근데도 얻어맞았던 이유는 결국은 가입자 수 아니면 쓰는 사람들의 평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은 디플레이션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 거죠. 더 이상 고객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네. 핸셋이 있는데 핸셋의 대수가 팔리는 거는 더 이상 늘어나는 게 낮아지면 더 이상 안 팔리면 그러니까 연간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대를 팔았다. 그럼 그 다음 해에 1,200만 대 팔았다. 이러면 계속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를 갖고 오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1,000만 대 팔았는데 1,000만 대, 900만 대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이건 더 이상 유닛 세일즈가 안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는 가져올 수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유닛이 안 팔리면 똑같은 규모밖에 안 팔리면 가격을 올리죠.
가격을 올려버리죠. 그렇죠. 왜? 가격 경쟁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회사들이 옛날에는 디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데 네네. 이제는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되는 거죠. 그러게요. 그때가 한번 조정이 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네. 그것을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권은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회사가 됐는데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는 회사들, 안 떨어지는 회사들. 네. 그거는 매출도 늘어나니까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가니까 그건 들고 있어야죠. 그래서 언제 털어야 되냐면 그 둘 다 안 되는 회사. 더 이상 물가를 잡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을 전가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둘 다 안 되는 거죠. 네. 고객 수도 안 늘어나고 네. 단가도 못 올리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거는 이제 얻어맞게 되는 거죠. 그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 야, 그럼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이미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넷플릭스도 결국에는 딱 생각해보니까 여태까지는 많은 구독자들이 야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너 10,000원만 내, 내 가족 온 가족이 다 돌려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이디 공유하지 마, 단가 올리고 있죠. 단가도 올릴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니까 여기서는 조정을 받았는데 올렸는데 마켓시어가 안 떨어져요. 더 올라가요. 네. 그럼 또 튀어요. 그러면 가는구나.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아니라 사람들이 이거 안 봐. 네, 안 봐버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주가 더 이제 계속 더 떨어지고. 부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테슬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 단가를 확확 낮추는 데 기여했는데 또 본인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자동차 가격 자동차를 올렸잖아요. 올려버리니까 근데 시장 계속 점유율이 늘어나죠. 확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도 딱 그 구독자분들도 머릿속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나 관심 종목이 이런지 빠르게 그렇죠.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해보시면 좋죠. 그런 종목이 이제 또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도 소셜 네트워킹을 가지고 광고 매출을 일으킨 부분은 이제 정책, 그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 플랫폼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왜 주가가 빠졌다고 생각하냐면 매출은 정말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면 메타 관련된 쪽에 매출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확실히 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수익과 연결이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이건 더 파워풀한 거죠. 더 크게 더 크게 올라가죠. 도약할 수 있다. 예, 왜냐면 진짜 메타버스가 정말 수익과 연결되는 거네? 라는 인식이 생겨버리면 이건 또 엄청나게 주가 올라요. 와. 그래서 요번 사이클에 정말 디플레이션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는 4차 산업혁명이 맞고요. 거기에 메타버스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도는 인식을 하고 그것도 잘 보셔야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 4차 산업혁명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매크로 지나고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다음 이렇게 물가 상승을 끌어내리는 혁신적인 기업들의 또 하나로서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될 수 있겠네요. 메타버스와 NFT겠죠. 그쪽이 또 쫙 그렇게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처럼 돈 뽑아낼 때는 또 물가를 올려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다 이렇게 세상을 주도하고 또 크게 오르고 하나 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빅테크 투자 불안하신 분들은 저도 이제 들으면서 안심이 한 번 더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꼭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아무래도 제 투자 기간을 살펴봤을 때 냉정하게 항상 제 등 뒤엔 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주식을 했던 입장으로서 연준이 자산도 사주고 뒤에서 이렇게 힘들면 너네 힘들지 하면서 내가 좀 막아줄게 했었는데 이제는 약간 지원군이 아닌 느낌이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어떤 말을 해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연준이 있었던 거잖아. 그냥 이제는 바이 더 딥. 그러니까 이게 연준이 지금 도와주지 않는데 과거와는 다르지 않겠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격언이 있잖아요. 과거와는 다르지 않겠냐. 이건 진짜 하지 말자. 근데 미 연준이 당연히 금리를 예측보다 빨리 올리면 당연히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예측보다 빨리 또 금리를 안 올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미 연준이에요. 그게. 갑자기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그럼 당연히 금리 올리는 속도를 확 늦추겠죠. 그래서 미 연준과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시장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 미 연준은 우리는 요 스텝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 스텝은 0.5%를 한 두 차례 더 올릴 거야? 그 정도. 그 이후에 0.25씩. 그리고 이 양적 축소를 이렇게 지금 얘기해놨는데 시장은 그거 갖고 되겠어? 더 인플레이션 못 잡아? 너 틀렸어? 이걸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전에도 인플레이션이 트랜지토리라며 틀렸어 했는데 미 연준이 그래 트랜지토리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듯 보이시죠? 근데 미 연준이 트랜지토리라는 말을 약간 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미 연준이 하는 얘기를 11월 달에 말을 확 바꿨으면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맞아.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거기에 또 맞춰서 투자하는 게 맞을 거고 그럼 시장이 너무 앞서갔으면 시장은 조정이
너무 많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같이 보면서 네.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말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연준이 지금은 분명히 긴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조금 시장도 거의 맞춰 조정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94년부터 98년이에요. 그러니까 94년부터 98년 이때가 이제 94년부터 95년의 금리를 3%를 네. 확 땡겼어요. 굉장히 빨리. 땡겼다가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것 같으니까 내렸어요. 또 1.5%. 내렸다가 갑자기 아시아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금리를 확 내려줬어. 네. 그러니까 이제 거품이 생겨버렸죠. 결론은 시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근데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룸이 생기잖아요. 점점 올려놓으면.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왜 안 쓸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그렇죠. 경기 침체가 오면.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보험성으로라도 많이 올려낸다는 주장도 바로 강하더라고요. 그거죠.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올려놓고 생각하자. 네. 그래서 3%까지는 어쨌든 올려놓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지금 올리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러다가 네. 그래서 그때 보면 94년이 3%를 올리고 나서 3% 금리에서 6%까지 이 3%포인트를 올리고 나서 그때부터 튀기 시작했어요. 시장이요? 오히려 네. 그 기간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주춤하다가 에너지를 모았네요. 이제 긴가민가 하다가 야 이제 됐다, 이 불확실성 해소다 오히려 이러면서 그럼 경기 침체도 안 왔으니까. 안 왔으니까 94년, 그러면 95년. 응축됐던 에너지가 더 오르겠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얼마나 올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면 3% 올려놨으면 또 떨어뜨릴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진짜로 심하게 말해서 올해 이렇게 올리다가 침체가 오면 연준이 이제 룸이 생겼으니까 내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러면 이미 장이 많이 빠져 있으면 네. 시장은 튀죠 바로. 또 튀겠네요. 연준이 태도가 바뀌었다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버티시면 괜찮지 않을까. 네, 지금 숫자가 꺾이면 모르겠는데 네. 숫자가 지금 저희가 지금 1사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보셨죠? 네. 좋습니다. 사실. 네.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보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실 1사분기에 원자재 가격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미국 기업들 S&P 500의 순이익 마진율,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와 네. 그 올라간 걸 다 집어넣고 계산한 순이익 마진율이 지금 12.4%가 나왔어요. 이거는 과거 평균보다 1%보다 훨씬 더 높고요. 이게 비용이 그렇게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전분기 대비해서 겨우 0.3% 정도 빠진 거예요. 0.3%포인트 빠졌다. 빠진 거예요. 방어 진짜 잘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무너질까 뭐. 저도 보면서 야 이렇게 이렇게 실적이 무너지나? 네. 잘 나오는데 무너지나 싶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들더라고. 이제 월가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겠다. 어찌됐든 간에 많이 빠져서 증시에서 이제 최대 호재 중 하나는 싼 거니까 이제 비싸다는 소리를 점점 못하면서 저가 매수 얘기들도 나올 텐데,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슬슬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좋다, 그러면 지금 1, 3개월 정도에 내가 매수 한번 해보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주목해볼 만한 섹터 종목까지도 특징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다들 얘기하는 빅테크. 빅테크부터 얘기를 하자면 빅테크 중에서 저는 두 개 종목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글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두 회사가 앞으로 신성장 산업 메타에 있어서도 그렇고 나중에 여러 가지 부분에 연결이 돼서 성장이 아직 한참 더 남았다. 한참 더 남았다. 예. 그래서 이거는 성장 플러스 가격 전가가 또 나중에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개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빅테크로는.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는 좋게 생각해요. 반도체 안에서도 장비 쪽 그리고 메모리 좀 더 나아가면 통신 관련 5G, 6G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쪽은 지금 정말 돈을 쓸어 담고 있거든요. 근데도 주가는 엄청나게 빠졌어요.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이 있는데 이쪽은 이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이 좋아요. 왜냐면 미국이 에너지 혁신을 갖고 왔던 부분이 이제 셰일가스로서 그러면서 비용을 낮추면서 지금 수출하면서 경쟁을 갖고 오잖아요. 중국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가장 원유를 많이 수입하고 천연가스 생산하기가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갖고 오고. 그래서 이걸 커버를 하려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에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9월 달에 어쨌든 뭐 하기 전까지 계속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주가 변동성은 심하지만 여전히 중국 관련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정말 목숨 걸고 노력했던 게 전기차인데 그러니까요. 테슬라가 그걸 확 잡아먹었으니까 저는 둘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중국의 전기차들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 또 우리나라도 당연히 전기차 관련해서 경쟁력이 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종목은 고유 에너지, 뭐 이게 뭐 원자력이 됐던 아니면 천연가스가 됐던 이거는 될 수 있으면 미국 쪽을 보는 게 좋다. 오히려요? 네.
천연가스는 지금 이제 러시아 이쪽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커버를 해줄 거잖아요. 네네. 요 체인을 가지고 천연가스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실어 나른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LNG 선도 들어갈 거고 그런 식으로 좀 체인을 만들어서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고 밸류에이션이 싸고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것 같은. 저는 러시아는 요번 이 전쟁 때문에 앞으로 엄청나게 나중에 많은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손실을 많이 입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지금은 뭐 자기가 굉장히 해피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앞으로 계약을 안 할 거죠. 그러니까 선 그어놓고 그냥. 예. 지금은 돈을 많이 주면서라도 네. 하고 있지. 다시는 두고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치를 떨 것 같아요. 그냥 그럼요. 비싸도 다시는 저렇게 불확실한 사람하고는 계약 안 하고 싶을 예. 것 같아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미국에서 네. 하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버핏이 옥시덴탈 같은 천연가스 회사, 쉐브론, 뭐 에너지 이런 거 이건 그렇게까지 진짜 사실 이건 창피한 얘기인데 자, 워런 버핏님에 대해서 약간 그 너무 IT 쪽을 안 좋아하셨으니까 조금 불만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다 그럴 수 보니까 있죠. 이제 왜 쉐브론이랑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샀을까? 밸류에이션 구해보니까 왜 이렇게 네. 비싸? 그래서 이제 조금 잘못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돌려봤거든요. 네. 역시 종목은 잘 보시네. 그러니까요. 밸류에이션 쭉쭉 이렇게 네. 내려가던데요. 그 네. 돈 이익 네. 증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 컨센이 네. 이거죠.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먼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나오기 전부터 이미 저쪽 가가지고 이미 벌써 다 분석해보고 그러니까 사신 거죠. 그런 건 인정해야죠. 네. 그런 것도 참고해봤을 때 물론 뭐 버핏님이 샀다고 무조건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거 참고했을 때 역시 이쪽 분야가 길게 봐도 천연가스 미국의 어떤 에너지 미국의 천연가스는 상당히 괜찮다. 일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저도 골라서 하나 들고 있죠.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본부장님 그 펀드를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희가 딱 업종 3개만 골라보라 그러면 네, 네. 전 당연히 반도체고요. 신재생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전기차. 체인. 그러면 세 가지 업종 찝어주시면 역시 반도체, 신재생, 전기차인데 신재생은 특히나 정부에서 밀어주는 중국 쪽이 더 더 낫다. 낫다. 이 정도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유동원 본부장님 모시고 정말 세세하게 여러분들 걱정하시고 있는 것들 다 하나하나 여쭤봤는데요.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서 구독자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